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벌써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 또 8주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즘 뭐 날씨도 덥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공부 잘 되십니까? 자, 어쨌든 오늘도 잘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111페이지를 일단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 우리 이제 그 111페이지 보시면 6번에 납세 절차가 돼 있죠. 납세 절차. 이제 거의 끝부분이니까 이 내용 잘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양도세 할 때 이렇게 했었죠. 양도 속세에서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의 정의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 판별하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그 다음에 양도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 내용도 우리가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는데 일단은 양도 차익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고요. 그 차익을 줄여주는 우리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제가 있었죠. 두 가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또 뭐가 있었죠? 자, 250만 원 공제인 기본 공제가 있었죠. 기본 공제.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바로 과세 표준이 됐었고, 과표에다가 이제 세금 요율을 단기 매도일 때는 높은 율이 나왔었고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누진세율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누, 비례세율과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하고 누진세율로 계산한 다음에 세액이 나오겠죠. 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겠죠.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딸려붙는 세금이 있느냐 요건데, 딸려붙는 부가세가 있느냐, 자, 얘는 딸려붙는 부가세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됐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시에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고,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가 부과가 됐었어요. 여기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0일까지, 자,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면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정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우리가 신고가 되면은 확정 신고가 되는 거죠. 확정 신고. 그래서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정 신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더 내놔야 돼요. 즉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썼죠. 가산세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가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과소 신고가 됐을 때는 몇 프로? 10%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고가 됐을 때는 우리가 20%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할 때 부정과소 신고나 부정무신고가 됐을 때는 부정자가 붙어버리면 얘는 가산세율이 곱하기 40%가 적용이 됐어요. 40%. 부정자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40%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가산세가 적용이 됐었죠.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할 때 납세지가 있겠죠. 납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는 거고, 주소지 세무서로 간다가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로 간다. 이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양도세 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 세금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 물납도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냐가 이제 문제죠. 자, 가능할까요? 자, 우리 양도세 전에 배웠던 종부세 분납됐었죠. 물납이 됐었나요? 안 됐었어요. 자, 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용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그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라고 있었어요. 그 용지 보상 채권으로 이제 물납을 허용해 줬는데 요즘은 그 채권으로 물납을 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그 채권을 받으면 채권 이자 수익률이 우리 어차피 현금 보상 받아서 현금을 은행에 집어넣나 채권을 받아서 채권 이자 수익률이 더 높은 거야. 예금 이자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채권 물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납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분할 납부 규정 알아두셔야겠고 부가세는 감면시에만 적용되지 납부시에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가 신고할 때는 납세지는 주소지 중심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 111페이지에 1번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서 박스 별 표시해 놓으시고 자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 얘는 신고기한이 언제까지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자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다. 2개월 이내 2개월까지 신고를 하자. 요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일이 2022년도 3월 10일 날 양도됐다면 3월 10일의 말일 언제예요? 3월 말이죠. 그러면 5월 말까지. 만약에 뭐 4월 2일이었으면 4월 2일이 속하는 달 말일. 그럼 4월 30일부터 2개월이면 6월 말까지 해야 되겠죠. 네. 자, 충분히 이렇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신고 기한은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 번 출제됐었던 지문입니다. 자, 주식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2개월이 아닌 게 있어요. 2개월이 아닌 게 거기다 메모해 둘까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을 때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까지 신고한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란에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어요. 이렇게 허가제로.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그 앞에 대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대금을 치르고 허가가 났다. 그럼 이때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냐가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가자 이거죠. 허가. 그렇죠? 대금을 치렀어도 허가 안 나면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위 보시면은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만약에 양도세 계산했는데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차익은커녕 마이너스 차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왜 차손이 생기냐면 경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뺐는데 그냥 제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네. 자, 요 얘기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5월달입니다. 5월달이면은 언제가 되느냐? 5월달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어요. 자, 확정신고도 우리가 예정신고처럼 차익이 없어도 차손이 생겨도 반드시 신고는 마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밑줄 쳐놨죠.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이걸 차손이죠.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라. 왜? 과세관청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예, 예정 신고를 안 했어도 우리가 예정 신고를 했다가 안 했으면 확정 신고를 하면 되고, 예정 신고를 했다면 굳이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진 납부 넘어가고요. 분할 납부 별 표시되어 있죠. 자, 분할 납부는 기준점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초과하고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 납부세액이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액이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그 세금의 50% 이하다. 그러면 만약에 사례화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세금이 만약에 1,6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내면 돼요? 1,000만 원 내주고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다시 600만 원을 나눠 내주면 되겠죠. 맞죠? 만약에 세금이 3,000만 원 나왔다. 3,000만 원 나오면 2,000만 원 넘었죠. 그럼 그 세금의 50% 1,500만 원을 내주고 다시 2개월 이내에 또 1,500만 원을 우리가 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목별 분할 납부 보니까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초과액이다. 그럼 만약에 300만 원 냈다면 250을 내주고 다시 50만 원 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됐다. 600만 원이 되면은 300만 원 내주고 반인 300을 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이죠. 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이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에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50%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가산세가 있는데 과소 신고일 때는 10%, 무신고는 20%, 부정할 때는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 있죠. 박스 밑에 예정 신고하려면 무신고 관세가 부과됐을 때는 그렇죠. 이미 예정 때 무신고 관세를 부담했다면 확정 때는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제 개정됐다고 했었죠. 거기 보시면은 지연가산세가 10만 분의 22, 0.22%. 예. 요거는 이제 원래는 0.025%였다가 금리의 변화 때문에 이걸 0.022%로 인하를 시켰는데요. 요 인하도 자, 국세도 인하가 됐고요. 최근에 지방세도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요 지방세도 개정을 했어요. 메모해 주세요. 지방세도 0.02. 네, 지방세는 개정이 안 됐다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하기는 그냥 편해졌죠. 동일하게 0.022. 네, 동일하게 0.0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의 별표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가 되겠는데요. 요 규정은 뭐냐면 요 규정은 요 얘기예요. 우리가 환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주제였거든요. 양도가액은 정해져 있는데 취득가액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하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금액을 환산하자. 이 금액을 환산하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환산하자. 그러면 환산가액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 너무나 오래된 자산은 환산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내용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신축 증축한 지 몇 년? 자, 5년이에요. 5년도 안 돼서 우리가 환산했을 때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하자. 예. 키워드는 5년 이내죠. 키워드는 5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도 안 돼서 3년 전,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지은 가격을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환산해서 신고를 들어오느냐? 자,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떤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즉 양도가액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취득금액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는 이걸 환산한다. 근데 환산을 5년 이내에 들어오면은 즉 환산가를 정해주면은 양도 차익 자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업이 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취득가액이 사실은 원 금액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더라 이거예요. 안 되겠다. 이런 환산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이 기준점을 정해주자. 그래서 원래 입법 취지는 오래전에 취득했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렇게 출발됐던 개념인데 5년도 안 됐는데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산이 됐을 때는 차익을 줄여주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은
가산세를 부과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산세를 거기 밑줄 제가 쳐놨죠?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키워드는 5년입니다. 신증 추기로부터 5년이네. 그 다음에가 세 번째 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만큼을 결정세에 가산한다. 100분의 5.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주의할 점은 얘는 설사 감정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설사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얘는 신고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자, 이거는 이제 별표시인데 요거는 여기 문제도 있지만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용 보시면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가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설둔 거주자. 이때 키워드는 5년이란 말이고 거주자란 말이 되겠어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설둔 거주자가 돼야 된다. 비거주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납세물 쳐라. 그러면 원래 이제 취지가 이거잖아요.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얻은 소득과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양도세는 5년 이상.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5년 미만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5년 이상이 됐을 때 국내 주소 또는 거설둔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왜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뒀냐면 우리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은 외국인이 뭐 우리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거니까 이상하지도 않고요. 자,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보니 한국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자기 그래서 그 나라 현지 부동산 정리하고 왔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신고해라? 아유, 뭐 축의금 뭐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 양도세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5년이라는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외국인은 5년이라는 조항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그 나라 현재 부동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고난에 제가 메모해 놨죠. 5년 미만의 주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아예 납세무가 없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세 대상은 거의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비고난의 등기 여부 불문하고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대상이다. 우리 국내에는 부동산 임차권이 반드시 등기를 위했었죠. 하지만 해외 자산의 경우에는 그걸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기준은 우리가 실거래가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비고난에 보니까 장특공제도 없고 기본공제는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고 250만 원 공제를 차감을 시켜주고 난 과표에다가 세율이 되는데 자, 얘는 장특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장특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차익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서 그냥 250 공제를 받는 거고 과표에다가 원래는 세금료율이 뭐 7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가 50%, 그 다음에 이제 40%, 그 다음에 6에서 45%가 되는데 자, 얘는 70%, 60%, 50%, 40%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누진세율이 되는 거예요. 누진세. 그렇죠?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누진세로 가자. 요게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리고 차등 비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예정 확정 신고 분할 납부인데 물납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물납은 적용이 안 된다.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떤 최근의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례를 해석할 줄 아느냐 이런 식의 문제 패턴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시험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22년도 중 소유부동산을 모두 양도했을 때 이어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칠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특강 때도 이거 제가 풀어드렸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국내에 집이 한 채가 있고 국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외 주택은 이 국내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거니까 요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국외주택을, 해외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되냐? 예. 해외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얘는 과세예요. 왜냐하면 국외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국외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얘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양도했을 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 국내 주택은 비과세를 줍니다. 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이, 자, 중요한 질문이죠. 국외 주택이 양도일까지 계속 몇 년 이상이라고요? 5년 이상.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자, 거주자란 말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비거주 안 된다는 거. 인 경우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예,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소득세는 국세니까 주소지. 소재지가 아니죠. 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취득세, 취득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물건의 소재지,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이렇게 됐었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국세다 보니까 주소지 중심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의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그럼 이중과세 방지니까 뭐냐면 국내에서 얻은 소득과 국외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요 집을 팔았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겠죠? 자, 요 세금을 뗍니다. 그 다음에 합산해서 이 세금을 또 떼는 거예요. 합산해서. 그러면 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은 마이너스 경비로 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5번.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대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꼭 정리할 거는 납세자는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단기 매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등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거지 해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사례형 32회,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국외 1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의 축에서 20만 달러 양도했다. 그러면 차익은 10만 달러라는 얘기죠. 틀린 것은 1번. 갑의 국외 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계산공제를 차감한다. 자, 필요경비 인정은 되는데 계산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등의 비율을 곱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준시가에 우리가 3%를 해주는 건데 문제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야.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이 되느냐.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지 해외 부동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바로 되겠고요. 2번. 갑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환차익이 양도소득이냐? 아니요. 환차익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지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온 수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 중요한 특징이라고 있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가 5번입니다. 갑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무가 있다. 그렇죠. 거주자이니까 납세무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5년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요약 교재는 요걸로 해서 다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에는 우리 최근에 지금 개정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거에 대한 개정사항을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개정 예정사항입니다. 개정 안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다시 통과가 확실하게 되면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